헐버트의 장례식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범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 혁명 선배보다 못하지 않은 이국의 혁명 영웅 헐버트 박사라고요. 헐버트 박사는 당신이 소원하던 대로 우리 땅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인들에 대한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오늘이 벌써 70번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선 안 될 이름 호머 헐버트입니다. 헐버트란 이름 들어보셨는가요?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선 안 될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순 감옥에 체포되어서 일본 형사에게 취조를 당했습니다. 일본 형사는 안중근이 헐버트란 인물과 연관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헐버트를 아는가? 안중근 의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그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요. 도대체 헐버트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헐버트라는 분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버트는 미국 명문가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63년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켈빈 버틀러 헐버트는 버몬트주의 미들버리 칼리지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헐버트는 다트머스 대학 설립자의 증손녀였습니다. 그야말로 명문가 집안이죠. 그럼 그는 뉴햄프셔주의 다트머스 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곧 신약대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대학 재학 중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죠. 1886년이었고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그가 조선으로 온 까닭은 선교사로서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당시 조선에서는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에 영어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입니다. 근대식 공립학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죠. 이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완용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뛰어난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절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헐버트가 크게 개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학교 학생 중에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오성근이라는 학생은 후에 헐버트를 도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헐버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오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조선에 막상 와보니 조선의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헐버트는 이곳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선교사는 자신이 가기로 한 나라의 지리, 역사, 문헌 등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조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한글학자가 되었습니다. 헐버트가 조선에 온 지 나흘 만에 조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흘 만에 한글을 깨쳤기 때문입니다. 나흘 만에 한글을 깨치다니 헐버트가 너무 똑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한글이 그만큼 쉬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을 두고 세종 때의 정인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한 자라면 아침나절이면 익힐 수 있는 글자이고 어리숙한 자라도 열흘이면 능히 익힐 수 있는 글자가 훈민정음이다 라고요. 이렇게 나흘 만에 한글을 깨쳤던 헐버트는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때부터 조선의 애정을 가지고 조선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었겠죠.
당시 조선의 학생들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조선 바깥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헐버트는 세계의 역사를 그리고 세계 지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는 세계 지리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헐버트는 자신이 가지고 온 세계 지리책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냈습니다. 이제 막 한글 공부를 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낸 거죠. 3년 만에 세계 지리책을 펴냈습니다. 이 세계 지리책에 보면 지도가 함께 나와 있죠. 세계 각국을 소개를 하는데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조선과 비교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이 나라가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화폐인 원으로 환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헐버트는 그 당시에 한글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한글 실력으로 이렇게 세계 지리책을 번역을 하면서 앞에 서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은 사람들이 그 요긴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이러므로 한 외국인이 조선말과 언문법에 익숙치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특별히 언문으로서 천하 각국 지도와 목견한 풍기를 대강 기록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언문 실력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면서 조선인들이 한글을 업신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헐버트가 한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하고 놀랐고요. 이렇게 문자가 쉽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뛰어난 문자를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헐버트는 세계 지리책을 펴내었고 그 세계 지리책은 사민필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비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식견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민필지라는 책을 보니까 글자도 조금 다르지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왜 그럴까요? 네,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자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소식지 1896년 1월호에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이렇게 의사 전달이 잘못될 수 있다고 장비가 말을 타고 라는 문장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읽게 되면 장비가 말을 타고 이렇게 읽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헐버트의 적극적인 주장이 반영이 되어서 이후 독립신문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기사가 쓰여지게 되었죠. 그렇게 헐버트는 한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한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892년 조선 소식지에 발표한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그 어떤 문자보다도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명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완벽한 문자란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광범위한 표음 능력을 지닌 글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글을 극찬했고요. 이어서 1896년에 조선 소식지에도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3년 스미스소니언 협회 보고서에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논문을 발표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 보아도 한국어는 영어나 그 밖의 서양 언어들보다 대중연설에 더 적합하다. 키케로나 데모스테네스의 웅변에서 같이 많은 절로 구성된 한국어는 끝에 오는 동사에서 문장의 절정에 이른다. 또한 영어 문장을 대개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리는 현상, 즉 문장 끝에서 약해지는 현상이 한국어에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는 대중연설 언어로서 영어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한글학자였습니다. 헐버트는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글학자로 이름난 분이 계시죠. 헐버트보다 우리에게 더 알려진 분이 주시경 선생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이란 이름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이 주시경 선생님은
헐버트의 제자였습니다. 배제학당 당시 헐버트의 제자였고, 헐버트가 봤을 때 주시경 선생은 언어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한글에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와 한글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헐버트와 함께 한글 연구에 평생을 매진하던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책 보따리를 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한글을 익히게 하고 한글의 대중화,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헐버트는 한편으로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자를 던지고 한글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었을 텐데 하고요.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헐버트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자객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같은 경복궁 안에 고종이 있었지만 왕비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의 죽음 이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고종 역시도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경복궁은 완전히 일본군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식사에 독을 태웠을지도 모르고요. 자다가 언제 암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종의 편에서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고종의 식사를 갖다 주고 고종의 방문 앞에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던 이들이 서양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 역시도 자진해서 고종의 방문 앞에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조선의 조약 상대국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서양 문명의 한계이자 슬픈 역사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헐버트를 보면서 고종은 굉장히 의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헐버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고종은 헐버트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은 고종을 압박해왔고 고종은 마지막으로 미국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고종은 직접 친서를 적어서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헐버트는 그 친서를 받아들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1882년에 우리는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을 체결한 대상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 근대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 당시 조선은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란 나라와 두 번째로 조약을 체결한 걸까요? 듣기에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 약소국을 도와주는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친해두면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 조약 내용에는 거중조정조항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중재해 주기로 약속한 조항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에 기대를 걸고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헐버트의 면담 요청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즈벨트는 조선보다는 친일본 인사였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은 어차피 망할 나라다. 한국의 운명을 일본에 맡겨서 오히려 러시아를 견제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푸트 밀약을 체결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가스라테푸트 밀약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일본이 눈 감아주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미국이 눈 감아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도 모른 채 미국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자 그를 국빈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홍릉으로 데리고 갔고 홍릉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릉이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리고자 그런 의도에서 그녀를 그곳에 데리고 갔는데 그녀는 이렇게 무례하게도 홍릉의 석양 위에 올라타는 이런 망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루즈벨트는 시간을 끌고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고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1월 17일 바로 오늘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날입니다. 헐버트는 이렇게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으며 일본이 대한제국을 공격하려 할 때 대한제국의 황제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의거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루즈벨트가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빼앗기자 제일 먼저 대사관을 철수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을 두고 헐버트는 이렇게 비판했죠. 미국은 한국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한국을 저버렸다.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말도 없이. 그리고 헐버트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데에는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부당하게 외교권을 빼앗긴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에 파견되었던 특사 모두 알고 계시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서울에서 출발했고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상설 선생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과 합류했습니다. 이휘종은 그 당시에 영어, 불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무사히 헤이그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서 무사히 헤이그까지 도착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헤이그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시선을 끌었던 제4의 특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헐버트를 주목했습니다. 미국인 헐버트는 시종 우리의 대한 정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자입니다. 그가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이용하여 이란 관계를 방해하고 한국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고 헐버트만 예의주시하고 헐버트만 감시했던 겁니다. 그 덕택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의 특사가 무사히 헤이그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이그에 도착했던 세 분의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에 초대를 받았지만 평화회의가 1906년에 열릴 것이 1907년으로 연기되면서 러시아는 정책을 친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만국평화회의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참여국 명단에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회의장 바깥에서 세 분의 특사들은 일제의 침탈을 고변하는 탄원서를 각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회의의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요. 이 평화회의에서 조선의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종의 특명을 받은 헤이그 특사, 이들의 활동이 실패로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만은 아니었습니다. 제4의 특사가 있었죠. 실제로 헐버트는 제4의 특사였습니다. 여기 이것은 고종이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한다라는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세 분의 특사와는 다른 길로 더 늦게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길에 러시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등 조선과 수교 관계에 있던 9개의 나라에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고 오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헐버트는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었던 윌리엄 스테드를 만나서 그에게 조선의 사정을 사전에 전달을 합니다. 조선의 사정을 전달받은 윌리엄 스테드는 그 당시 헤이그에 있던 헤이그 특사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서 그 전문을 만국평화회의보에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휘종과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를 역시 실어주었죠. 이휘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포가 유일한 법이고 강대국들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될 수 없다고요. 왜 대한제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극동의 스위스가 될 수 있었지만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윌리엄 스테드의 주선으로 이들은 그 당시 150여 개국에서 온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휘종은 이 연설에서 각국 기자들 앞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렸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많은 기자들은 대한제국을 지지하는 언론인들의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외 언론에 우리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헤이그 특사 사건은 큰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발미암아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강제 퇴위를 당한 고종은 마지막으로 헐버트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1909년이었는데요. 고종은 상해에 있는 독일계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해 뒀었습니다. 그 비자금을 찾아서 의병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헐버트에게 부탁했고 헐버트에게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헐버트는 그 위임장을 들고 상해의 독일계 은행, 덕화은행을 찾아갔죠. 그런데 일본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그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였습니다. 고종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 당시 예금을 하면서 독일 영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했고 자신의 친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아니고서는 예금을 절대 인출하지 못하게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종이 예치해둔 예금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헐버트는 고종이 했던 조선의 운명이 걸린 그 3가지 부탁을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게 헐버트에게는 아마 큰 마음의 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헐버트는 우리에게 문화재의 지킴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석탑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던 경천사라는 절은 사라져버렸고 이렇게 탑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탑과는 달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이고 10층 석탑 구석구석에 화려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은 무게만 해도 10톤이 넘고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런데 이 탑을 보고 190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일본의 대신 다나카라는 사람이 이걸 훔쳐갑니다. 모두 140조각을 내어서 이걸 트럭에 싣고 기차에 싣고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헐버트가 현장을 쫓아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나는 당장 개성 풍덕으로 내려가 석탑이 원래 서 있던 자리를 살폈다. 주위에는 탑을 끌어간 수레의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야만적인 문화재 약탈 행위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항의했지만 일본은 들은 채 만채였습니다. 그래서 헐버트와 그 당시 영국인 베델이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되찾는데 힘을 기울여줬습니다. 베델이 만든 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 약탈 사건이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고요. 다나카는 우리 국민을 만만히 봤다. 조선 인민은 그 만행과 모욕에 결연히 항거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실어도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헐버트는 일본의 영자 신문인 재팬 크로니클에 한국에서의 일본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탑을 훔쳐간 자가 누구이냐 하고 연속 기사를 실었죠. 이렇게 이들이 활발하게 기사를 싣게 되면서 일본이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헤이그에 갔을 때도 일본의 이런 만행을 그곳의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임진왜란 때 두 탑에 눈독을 들인 자가 가토 기요마사였다. 이 두 탑이라는 건 경천사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두 탑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거든요. 그런데 400년 뒤 다나카는 서울의 원각사 탑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가져가지 못하고 개성에 있던 경천사 탑만 강탈해 갔다 하고 미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난처해지기 시작했죠. 일본 내의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나카는 11년 만에 경천사 10층 석탑을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경천사 10층 석탑은 2번이나 동해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해체되어서 동해바다를 건너는 동안 그 훼손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탑을 보수할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경천사 10층 석탑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경천사 10층 석탑을 보수해서 이렇게 경복궁 안에 세워뒀습니다.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리석은 산성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안에는 새들이 많죠. 이 새들이 탑에 몹쓸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야외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10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이 보수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개관할 때 이렇게 실내로 옮겼습니다. 실내로 옮긴 경천사 10층 석탑, 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실내로 옮겨오게 되면서 경천사 10층 석탑의 구석구석의 화려한 조각들을 1층에서도 2층에서도 3층에서도 구석구석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기단부에 있는 이 조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이야기입니다. 서유기 이야기죠. 서유기는 중국의 원나라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조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유기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헐버트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준 문화유산 지킴이였습니다. 그리고 헐버트 그는 우리 역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헐버트는 그의 제자 오성근과 함께 대한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원래 상권과 하권으로 편찬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상권이 먼저 편찬되었습니다. 1908년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검열에 걸렸고 결국 1909년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영장도 없이 들어와서 책을 몰수해 불태웠다. 헐버트는 이런 일본에 비분간개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이후 한국사라는 역사책을 영문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이 한국사라는 영문으로 편찬한 역사책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단순성과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의 일관성에서 한국의 소리 글자와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세종은 어려움을 마다치 않고 한자를 변형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문자인 소리 글자를 창제하여 한자로 인한 백성의 고충을 덜어준 첫 번째 인물이다 라고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글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들이 이 글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들을 이렇게 역사로 서술했죠. 그런데 그 역사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영환의 자결 소식이었습니다. 민영환은 1910년 우리 국권이 피탈되자 그 울분을 자결로서 자신의 충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민영환은 나는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 사죄하노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런 민영환의 자결 소식을 듣고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애국 충정의 정신이 한국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라고요.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국권이 피탈되고 난 이후 스스로 배를 갈라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결한 곳에는 피가 잔뜩 묻은 옷과 흥건한 피가 남겨져 있었죠. 그의 부인은 그가 자결했던 그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피가 흘렀던 흔적과 그가 입었던 피 묻은 옷을 그대로 둔 채 방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보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약 1년쯤 후 그 방문을 열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피가 흥건하던 그 자리에 이렇게 4곳에서 9가지로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던 자리에서 자라난 대나무라 그래서 혈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나무 잎이 모두 45장이었습니다. 45은 민영환이 자결할 때의 나이였습니다. 그 45장의 대나무 잎은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헐버트는 누구보다 한국인을 잘 알았고 한국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르는 아리랑 노래에 이렇게 서양식 악보를 붙인 인물입니다. 아리랑 노래를 서양에 이렇게 전해준 거죠. 지금까지 헐버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헐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의 그러한 행동은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해준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 부부도 초청을 하려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한 당신의 외로운 투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8월 15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초청장이 헐버트에게 갔습니다. 헐버트는 우리나라 국권이 피탈된 이후 추방되었죠. 그리고 미국 땅에서 조선을 위한 독립운동을 지지했습니다. 한국 땅에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그에게 한국 땅에 오라는 초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헐버트는 우리나라로 올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투병 중이었거든요. 부인은 한평생 헐버트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쓸 때 조용히 그를 내조해 주었던 부인이었으니까요. 헐버트는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헐버트의 답변에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귀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해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자 정부 출범 1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또 한 차례 그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헐버트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세상을 등졌거든요. 그렇게 헐버트는 우리나라로 오기로 했습니다. 헐버트가 86에 연로한 나이에도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에 헐버트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던 스프링필드에서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헐버트는 한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은 가장 완벽한 문자인 한글을 발명했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군을 격파해 세계 해군사를 빛냈으며 철저한 기록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3.1운동이 보여준 한민족의 충성심과 비폭력 만세 항쟁은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입니다. 그런 누구보다 뛰어났던 한글학자이고 우리 역사학자였기에 한국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드디어 그가 한국행 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행 배에 몸을 싣기 바로 직전 이번에도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자 헐버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소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말이죠. 그렇게 그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8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 아주 위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1949년 7월 29일 날 우리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땅에 주저앉아서 우리 흙에 입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여행은 헐버트에게 너무 무리였나 봅니다. 결국 헐버트는 우리 땅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1949년 8월 5일 날 별세하셨고 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헐버트의 죽음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3천만의 애 끓는 통곡 어제 헐버트 박사의 연결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헐버트의 장례식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범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 혁명 선배보다 못하지 않은 이국의 혁명 영웅 헐버트 박사라고요. 헐버트 박사는 당신이 소원하던 대로 우리 땅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인들에 대한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피어날 것이다. 헐버트 박사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는 피어나고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삶을 이야기해보면서 저는 헌신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헐버트 박사의 삶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삶을 생각할수록 이 헌신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 아프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나요? 헐버트처럼 헌신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되묻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